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시작해 볼까요? 하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나는 한낱 환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트와 헤어지는 순간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몇 시간 전 우리는 흥신소의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만났다. 위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지만 참으로 떠난다는 인상이 느껴질 만큼 망토를 그대로 입은 채였다. 나는 그의 앞, 손님용으로 쓰이는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윳빛의 전등 불빛이 너무 세차게 쏟아져서 나는 눈이 부셨다. 자, 그럼 다 끝났군. 위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류 하나가 책상 위에 남은 채 놓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의 미행을 의뢰했던 부어오른 얼굴, 당황한 눈빛, 갈색 머리, 키 작은 남자의 서류일 것이다. 그의 아내는 폴 두메르가와 이웃에 있는 비탈가의 가구 딸린 아파트로 또 다른 부은 얼굴의 갈색 머리의 키 작은 남자를 따라 들어가고 있었다. 위트는 생각에 잠긴 채 그의 수염을, 희끗희끗하고 짧지만 그의 뺨을 가리고 있는 수염을 쓰다듬었다. 크고 맑은 그의 두 눈은 허공을 향해 가만히 걸려 있었다. 책상의 왼쪽에는 업무 시간이면 내가 앉곤 하던 버드나무 의자, 위트의 뒤에는 어두운 빛의 나무 선반들이 벽의 반을 덮고 있었다. 그곳에는 지난 50년 동안의 각종 전화번호부들과 연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것들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작업 도구라고 위트는 몇 번이나 내게 말하곤 했었다. 그 전화번호부들과 연감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감동적인 도서관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페이지마다에는 오직 그것들만이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물들과 세계들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전화번호부들은 모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나는 팔을 크게 움직여 선반들을 가리키며 위트에게 물었다. 여기다 두고 가지. 아파트 임대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테니 말이오. 그는 주위로 재빠른 눈길을 던졌다.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옆방으로 통하는 두 개의 여닫이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낡은 비로드의 안락의자와 벽난로 그리고 연감들과 전화번호부들의 선반과 위트의 얼굴이 비쳐 보이는 거울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바닥에는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창문 옆 벽에는 성화가 하나 걸려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도. 그래, 당신은 아파트 계약을 계속 유지한단 말이지요? 그래요. 나는 때때로 파리에 돌아올 테니까 이 사무실은 내 연락처로 쓸 수 있을 거요. 그는 나에게 담배 케이스를 내밀었다. 옛날 그대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덜 쓸쓸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일해온 지는 벌써 8년이 넘었다. 그 자신이 1947년에 이 흥신소를 창설하고 나 이전에도 숱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일을 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고객들에게 위트의 말을 빌리자면 사교계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그가 즐겨 표현하듯이 사교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래, 당신은 니스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심심해지지 않으실까요?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언제건 은퇴를 하게 마련이니까. 그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트는 몸무게가 100kg는 넘을 것이고 키는 1m 95쯤 될 것이다. 기차는 20시 55분입니다. 어디 가서 한잔할 시간은 있군요. 그는 현관으로 통하는 복도로 앞장서서 걸어 나갔다. 현관은 기이한 타원형을 이루고 태색한 베이지색 벽으로 되어 있었다. 꼭 잠글 수도 없을 만큼 속이 가득 찬 서류 가방 하나가 땅바닥에 놓여 있었다. 위트는 그것을 집었다. 그는 가방을 손으로 받쳐들었다. 다른 짐은 없습니까? 모두 다 미리 보냈어요. 위트는 입구의 문을 열었고 나는 현관에 불을 껐다. 층계참에서 위트는 다시 닫기 전에 잠시 망설였고
꽝 하고 닫히는 문의 금속성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것은 내 생애의 어떤 기나긴 시기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기분이 울적하군. 안 그래요? 기. 위트가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망토 주머니에서 큰 손수건 하나를 꺼내더니 이마에 땀을 찍어냈다. 문 위에는 여전히 금박으로 장식된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사각형의 검은 대리석판이 붙어 있었다. C.M. 위트. 흥신소. 저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위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열쇠를 돌렸다. 우리는 프레르 광장까지 니엘가를 따라갔다. 밤이 되었고 벌써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플레르 광장에 이르자 우리는 오르탕시아의 테라스에 앉았다. 그곳엔 옛날식으로 홈이 파인 의자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위트는 그 카페를 좋아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떡할 작정이요? 그는 물을 탄 브랜디를 한 모금 마신 후 나에게 물었다. 나요? 추적할 일이 하나 있지요. 추적할 일? 예, 나의 과거를 추적하는 일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좀 거창한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그는 미소를 띄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언젠가 과거를 되찾게 되리라고 생각해왔죠. 이번에는 그도 심각해졌고 그 때문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지만 이거 봐요, 나는 그것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군요.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일까?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일까? 사무실 열쇠 하나를 당신에게 맡기죠. 그러면 당신도 때때로 거기에 들러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나한테도 기쁘겠어요. 그는 내게 열쇠 하나를 내밀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 바지 주머니 속으로 흘려 넣었다. 그리고 닛으로 전화를 해주시오. 나한테도 알려줘야죠. 당신 과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기차역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건 너무 슬퍼서. 그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한 걸음에 카페를 나갔다.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가 없었더라면.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부터 10년 전 내가 갑자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안개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었을 때 나는 무엇이 되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는 나의 처지를 매우 딱하게 여겼고 그의 넓은 친분을 통해 심지어는 나의 신분증명서까지 만들어 주었었다. 여기 있어. 그는 신분증과 여권이 들어있는 큰 봉투를 내밀며 말했었다.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기 롤랑이요. 나는 탐정인 그를 찾아가서 제발 내 과거의 증인이나 흔적들을 좀 찾아달라고 의뢰했던 것이다. 그때 그 탐정은 이렇게 덧붙였다. 기 롤랑 씨, 지금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시오. 어떻소?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건. 그가 나에게 동정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역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자신의 자취들을 잊어버리고 생애의 한 부분이 단 한 가닥의 실마리도 아주 작은 연결점도 남기지 않은 채 문득 송두리째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과연 헐어빠진 외투를 입고 검고 뚱뚱한 서류 가방을 든 채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저 피로한 늙은 남자와 왕년의 테니스 선수였던 콘스탄틴 폰 위트라는 이름의 미남 금발머리 발티크 남자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인가.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챕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